네.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 벌써 세 번째 단원이 들어갑니다. 고대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고대국가 하면 우리가 세 개의 나라, 어디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곁다리로 가야까지 이렇게 네 개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는 왕권이 굉장히 발달한, 그러니까 왕권이 강한 그런 중앙집권 체제의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야는요, 중앙집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왕권이 끝까지 강화되지가 못해서 결국은 신라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고대국가의 성립과 발전, 첫 번째 삼국의 성립과 발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중앙집권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중앙집권. 중앙집권. 이 삼국은요, 이 단원에서 중앙집권이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이 집권이 된 나라고, 지방분권, 반대말로 지방분권. 가야는 끝까지 지방분권을 체제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이렇게 다른 세력들, 가운데 왕이 있다. 권력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에요. 권력이 중앙에 집중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바로 왕의 힘이 세지는 거죠. 중앙 집권하는 바로 왕권이 강한 국가 체제를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그러면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이렇게 세력들이 있으면은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력이 지방으로 빠져나가. 그럼 왕권이 어때요? 굉장히 미약해지죠. 그러면 이거는 중앙 집권화가 되지 못한 체제라고 하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 집권이 된 국가 어디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중앙 집권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고, 그 다음에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나?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나? 그거를 지금부터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한강이었나? 한강은요,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이 있다는 입지 자체도 일단은 굉장히 좋은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황해안을 통해서 중국과의 직접 교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농경도 가능해요. 이런 유리한 그런 얘기들 것들 때문에 서로 이 지역을 갖겠다고 격투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성립과 발전, 첫 번째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그래서 고구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유이민과 토착민의 결합으로 기원전 37년에 건국이 되었다. 자, 첫 번째 태조왕부터 나와 있는데, 일단 태조왕의 업적들을 볼게요. 옥저를 정복하고 만주 지방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그리고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했다. 우리 맨 처음에 연맹왕국 때 고구려 같은 경우는 5부족 연맹체제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게르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소노부라고 해서 5개의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계속 해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조금씩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조왕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제도 개편을 통해 중앙 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아주 기반을 갖다가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왕 볼게요. 고국 천황이 나와 있죠. 고국 천황. 고국 천황의 업적. 5부족을 5부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했다. 5부족을 5부로. 5부족 좀 전에 얘기했어요. 계로부, 절로부, 순노부, 관노부, 소노부. 이 부족 체제를 왕이 다스리는 행정 5개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누가 세지고 있는 거예요? 왕권이 세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의 자리를 부자가 상속하는 걸로, 왕위, 왕의 위치를 부자 상속. 이거는 뭐냐면 그전에는 형제 상속도 가능했었다는 얘기예요. 형이 왕이었으면은 동생이 그 자리를 물려받는 거, 이런 것도 가능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지만 형제들은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왕위를 부자 상속했다는 건 왕권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강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진대법. 진대법은 뭐냐면, 우리 겨울이 지나면 어떤 계절이 와요? 봄이 오죠. 봄에는 먹거리가 많을 거예요? 먹거리 별로 없어요. 왜요?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그때는 이런 백성들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빌려줘요. 응? 춘대. 봄춘자에 대여해준다고. 먹거리를 대여해주고,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게 되면 먹거리가 좀 생기죠. 그때 갚는 거예요. 추납. 춘대 추납. 진대법. 그래서 농민들을 갖다 도와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천왕의 업적은 크게 3개. 하나, 오부족, 오부개편. 그 다음에 왕이 부자상속, 진대법 실시. 이 3가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천왕 나와 있네요. 낭랑군을 추출하고, 이 낭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맨 처음 고조선 할 때, 고조선에 누가 쳐들어와요? 한사군이 쳐들어오죠. 한사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한반도에다 뭐를 세워요? 한사군이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한사군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사군 중에 하나가 낭랑이에요. 뭐 나름 임둔, 진번, 현도, 낭랑 이렇게 4개인데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애들이 낭랑군이에요. 근데 이 낭랑군을 축출하고 중국 세력을 격퇴했다. 그리고 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동강, 남으로 내려오는 거죠. 대동강 유역을 확보했다. 평양 지방까지 내려왔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업적들이 훌륭한 업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고국 원왕, 안타까운 왕이 한 명 나와요. 사유. 백제 근초고 왕이 평양을 침입하는 바람에 고국 원왕이 평양성에서 싸우다가 근초고 왕의 아들이 쏜 화살을 맞고 죽죠. 사망하게 되었다. 이때 위기를 한번 딱 겪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소수리망 중요해요. 소수리망이 왕권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와 같은 제도를 다시 한번 개편함으로써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체제를 강화를 시켰다. 그래서 소수리망은 전성기 때 왕이 아닌데도 정말 많이 나와요. 왜? 이 사람의 업적,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이 3가지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이 광개토나 장수왕 같은 경우는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기틀을 갖다가 만들어진 채로 출발하게 된 거죠. 자,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은 만주 전 지역을 확보하고 신라를 지원하여 왜구를 격퇴했다. 이거는 신라 할 때 한 번 더 하겠지만 신라 내물왕 때. 내물왕. 때 격퇴했다. 그리고 거의 뭐 대부분의 여생을 전쟁터에서 보내죠. 물론 백제로 가면은 근초광이 그러긴 했지만 광개토 너무나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됐고 어디까지? 남쪽으로는 한강 이부까지. 한강은 못 먹어요. 그냥 이부까지만 와. 이부까지 장악을 했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연호도 사용해요. 연호가 뭐냐면 황제가 정하는 그해 이름입니다. 응?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제정. 영은 즐겁다는 뜻이에요. 영락 제정. 그리고 그의 아들 장수왕 남진정책 남으로 질질 내려 수도도 바꾸죠. 평양으로 천도를 했다. 중국 남북조와 교류를 했다. 한강유역을 확보했다. 이게 포인트죠. 한강유역을 확보해야지 전성기예요. 한강유역을 안 먹으면 전성기가 아니에요. 소수리망도 광개토대왕도 훌륭한 업적이 많았지만 한강유역을 못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성기가 아니에요. 전성기는 장수왕 때예요. 한강유역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왕이 이와 같은 업적들을 중원 고구려 비석에다가 새겼죠. 이거 말고도 장수왕은 광개토대왕 능비도 세워요. 광개토 대왕 능비. 이거는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중국 집안에다가 능비를 갖다 세우기도 했다. 그래서 장수왕의 업적을 기리는 비는 중원 고구려비, 광개토대왕은 광개토대왕 능비인데 이것도 장수왕이 세웠다는 거. 그리고 보통 왕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다음에 그 왕의 업적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광개토대왕은 굉장히 많은 영토, 넓은 영토를 장악했다. 뭐 그런 뜻이 되는데 장수왕은 전성기 때 왕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업적이 많았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장수왕의 가장 특징은 뭔가요? 장수한 거죠. 97세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엄청 장수를 한 거죠.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구려의 내용을 알아봤고요. 다음. 그림이 한번 빡 나오네요. 이거는 지도랑 비석, 방금 설명했던 걸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 여기 지금 전성기 때 지도가 좀 흐려서 잘 안 나오지만 교재에는 좀 나와 있어요. 전성기 때 지도는요, 한강을 장악해야 된다 그랬죠. 한강을 누가 먹었느냐에 따라서 전성기 지도가 달라집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 이거는 중원 고구려비예요. 장수왕의 중원 고구려비. 그 다음에 요거는 광개토대왕 능비. 능비. 이다. 크기가 엄청나요. 사람이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거든요.
사람 크기는 이만한데 사람이 하나, 둘, 한 사람 3명 정도니까 이 사람이 키 신장이 한 160이라고 봤을 때 높이가 한 5m 정도 되는 거죠. 엄청 크죠. 응? 무섭네요.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호우명 그릇입니다. 호우명 그릇. 이거는 강기토대왕이 신라 내무락을 도와서 왜구를 격퇴했다는 내용의 글이 써져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신라 호우총에서 발견돼서 신라 유적할 때 한 번 또 나와요. 의문할 때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를 알아봤고요. 백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성리가 발전, 북방 유이민 집단과 토착민 집단이 힘을 합쳐서 BC 18년에 건국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비류와 온조 형제. 비류와 온조 형제는 누구 아들이에요? 바로 주몽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고구려계, 북방 유이민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고구려계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고구려계. 토착민,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세웠는데 연맹왕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다가 점점 중앙 집권화가 되는 과정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고향 먼저 볼게요. 목지국을 병합했다. 목지국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사만의 마한. 마한에 가장 강성했던 국가, 목지국. 그러니까 54개 국가 중에 하나였던 목지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지국을 병합했다. 영토를 확장했다는 얘기고요. 관등을 16등급으로 나누고 그들이 있는 옷 색깔도 제정을 했다. 그 다음에 육좌평제. 이거는 수상이죠, 수상. 백제는 약간 귀족의 나라예요. 8개의 성씨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항상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었는데, 자평제, 관리 등급 이런 걸 새로 제정하게 됨으로써 왕권을 조금 더 이렇게 강화시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희왕도 중앙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던 왕이고요. 정말 중요한 업적, 율령을 반포했다. 율령은 뭐예요? 법이죠, 법. 법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던 그런 왕이 나옵니다. 근초고왕, 이 사람 전성기 때 왕이죠. 일단은 왕위 부자상소, 고구려 누구랑 똑같아요? 고국 천황이랑 똑같죠. 영토 확장, 마한 전 지역을 정복했다. 고희왕이 목지국을 병합했다면 근초고왕은 마한을 다 먹어요. 54개국을 다 먹었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고국 원왕을 죽였죠. 고국 원왕을 죽이고 평양성을 먹을 뻔했는데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을까요? 백제의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돌아가야만 했어, 백제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양성을 두고 가야만 했죠. 그 다음에 가야연맹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했다.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백제랑 신라 사이 끼어 있어서 항상 신라 아니면 백제의 이런 간섭을 받고 압박을 받았었는데, 지금 근초고왕이 전성기를 누릴 때의 시기는요, 4세기예요. 4세기. 4세기 무렵에는 신라가 그렇게까지 강성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백제의 어떤 간섭을 조금 지배를 받았었다. 그 다음에 침유왕 때 동진으로부터 불교가 수용이 되었다. 불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 불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불교가 공인이 되면은, 그러니까 종교가 공인이 되면요, 왕권이 강화돼요. 왜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죠. 각각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생각을 한 번에 움직이려면은 똑같이 공통적으로 믿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가지고서 왕이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종교를 갖다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수용됐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독교가 승인되다, 크리스트교가 공인되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왕권 강화랑 관련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근데 중간에 불교 수용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중간에 뭐 비유왕이라든가 계로왕 이런 왕들을 거치면서 고구려의 남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5세기가 되면은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해서 남쪽으로 지지직 내려오거든요. 그때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막 견제하지 못하고 이 백제가 한강역을 뺏겨요. 원래 이 지금 백제가 한강 유역에다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한강은 가장 먼저 차지하고 전성기도 가장 먼저 이룩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백제가 근초고왕 이후로 계속 고구려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한강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문주왕 때는 수도를 지금의 충청도죠, 웅진으로 천도하였고, 동성왕 때는 이 남진 정책,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와 혼인 동맹을 맺기도 했다. 그 이전에 이미 요쯤에서 나제 동맹이 맺어져요. 나제 동맹. 신라 백제 동맹 관계.
자,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쇠퇴하고 있는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무령왕과 상황 나와 있죠. 무령왕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양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20일 담로를 설치했다. 지방의 요지에다가 지방 요지에 왕족 파견, 왕족을 파견하는 20일 담로를 설치했다. 써있네요. 그 다음에 성왕 같은 경우는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 그러니까 지금 웅진에서 사비까지는 지금 다니면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 근데 이때는 차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부여를 남부여로 개칭했다. 왜 남부여로 개칭했을까요? 이 백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유이민이 세운 나라고,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누구 아들이라고요? 부여 금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여에서 왔기 때문에 남쪽에는 부여다. 고구려 계승, 고구려랑 같은 민족,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 관서와 지방 제도를 강화했다. 그 다음에 남조와 교류했다. 여전히 남조와 계속 교류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불교를 진흥시키면서 황룡사를 중건하고요. 그거 외에도 이 성왕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가 있죠.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을 하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투 사망, 전사하게 된 거죠. 뭐냐면 이 뺏겼던 한강역을 다시 찾기 위해서 진흥왕이랑 손을 잡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 찾게 되면 백제는 한강의 남쪽을, 그 다음에 신라는 한강의 북쪽을 갖자, 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한강역을 차지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진흥왕의 군대가 성왕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배신당해서 관산성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왕을 비롯한 이 백제는요, 한강을 다시 찾지 못해요. 그리고 신라한테 뺏기게 되고, 신라는 그것을 기반으로 점점 세력을 키워가지고 완전 전성기를 누리다가 통일신라까지 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백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까 중앙 집권화가 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고구려에서 나왔던 불교 수용이나 율령만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왕위 부자 상속 이런 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백제에서만 나오는 거 뭐 있어요? 22 담로, 지방 요지의 왕족을 파견하는 요 제도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되니까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의 유물과 지도를 살짝만 보고 신라로 넘어갈게요. 백제의 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전성기 때 지도예요. 여기 한성,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근초고 왕 때죠. 근초고가 전성기였기 때문에 근초고 왕 때 요서, 산둥, 규슈, 외까지 막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평양서까지 막 출동, 이렇게 계속 대외적으로 영토를 갖다 확장했던 그런 지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건 7지도예요.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 지도다. 이거는 백제왕이 일왕한테 하사한 거지. 그래서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무령왕릉이에요. 무령왕릉. 그래서 중국 남조와 교류를 했다는 거. 양나라. 남조와 교류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유물들이더라. 자, 그 다음 거 봅니다. 신라. 신라는요, 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명 한 명이 너무 업적이 많아서 좀 암기하고 고르려고 하면 좀 짜증날 때가 있죠. 쉽게 좀 알려드릴게요. 건국 보면은 경주 지방의 사로국. 자, 사로국은요, 신라가 시작된 국가로서 삼국 중에 진안 중에 작은 소국이었던 사로국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박혁거세가 건국을 했다. 그래서 박씨, 석씨, 김씨 세 개의 부족이 돌아가면서 왕자리를 차지했었는데, 내무랑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고, 이때는 왕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고요, 대군장이를 의미랑 가진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한답니다.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왜구를 격퇴했고, 이것은 경주 호우총 그릇에 나와 있더라. 그리고 중앙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다. 까지. 그래서 여기 지금 내무랑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광개토대왕이랑 중복이 되죠.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증왕은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로 바꿨고, 왕의 명칭을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꿨다. 신라는 왕의 명칭을 왕으로 쓰기 전에 마립간, 차차옹, 이사금, 이런 식으로 막 썼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식 왕명을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 다음에 버풍왕 볼게요. 버풍왕과 진흥왕, 이 버풍왕과 진흥왕 쓸 때 이름 좀 비슷하죠. 여기 나와 있는 이 흥은 뭘까요? 흥은 흥할 흥자죠. 버풍왕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흥한 왕이고,
진흥왕은 참진자를 쓰는 거예요. 진짜로 흥한 왕이다. 진짜로 흥했다. 그래서 여기서 전성기의 왕은 바로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일단 법흥왕 먼저 볼게요. 죄다 제도가 됩니다. 병부, 군사제도, 율령, 법제도, 골품제도.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로서 총 17등급으로 7등급으로 나누어서 뭐 이런 승진이라든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어떤 신분의 제약이 따르는 이게 바로 골품제도죠. 그 다음에 귀족 회의의 수상인 상대 등이라는 수상제도를 설치했고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여기까지 전부 다 제도와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금강가야를 정복했다. 가야국은요 초기에는 금강가야가 잘 나갔었는데 이 금강가를 정복해서 법흥왕은 영토도 확장을 했고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었다.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었다. 그 다음에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했다. 하지만 전성기다 아니다? 아니다. 왜? 어디 못 먹어서? 한강역 못 먹어서. 자, 그럼 진짜로 흥한 왕, 진짜로 흥한 왕, 진흥왕. 한강역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전성기죠. 한강 상류 지역으로 진출해서 단양 적성비를 세우고 조금 이따 그림을 볼 거예요. 한강 하류 지역을 확보해서 북한산비 요거 2개 그림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단양 적성비, 북한산비 나오면은 한강역을 차지한 진흥왕의 업적이구나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제 동맹이 결렬 끊어졌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성왕이랑 맺었었는데 진흥왕이 배신 때렸잖아요. 그래서 결렬이 되었다.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해서 낙동강 유역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강까지 진출하고 화랑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장려를 했다. 불교를 장려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신라의 그림을 한 번 더 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거, 나온다고 했던 거 나와 있죠. 나온다고 했던 거. 신라의 전성기 때 지도예요. 신라는 여기 있는데 한강유역까지 이렇게 먹은 거예요. 신라 전성기. 그 다음에 이거는 단양 적성비. 요거는 북한산비. 그래서 보통은 문제 나올 때 이 그림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강역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를 묻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됩니다. 네, 가야연맹입니다. 가야연맹은요, 낙동강 하류의 변환하면 뭘로 유명하죠? 철로 유명하죠. 철이 많이 생산되는 변환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다. 초기에는 금강가야가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후기에는 대가야가 잘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금강가야는 법흥왕한테 제가야는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금강가야가 잘 나가다가 대가야로 맹주국이 바뀌었던 이유는요. 광개토 대왕이 신라 내무랑을 도와서 군대를 보낼 때 금강가야를 지나가요. 근데 곱게 안 지나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광개토 대왕한테 조금 밟혔고 밟혔고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쇠약해지다가 대가야한테로 명주국이 넘어가게 됐고요. 점점점 중앙 집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쇠약해져서 결국은 신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죠. 끝내 중앙 집권 국가로서 정치적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했다. 하지만 이 가야 같은 나라는 우리 아까 변환에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이런 생산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동관, 철제 무기, 갑옷, 토기 이런 식의 문화도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발전할 수가 있어서 위치적으로 조금 가까운 곳에 있는 일본에까지 무역을 해서 수익이 토기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국의 통치체제 볼 텐데 이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맨 처음에는 귀족회의 그 다음 수상 관직 등급 그 다음에 행정이라고 하면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거죠. 중앙행정, 지방행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뭐 지방장관까지 나와 있는데 그냥 알아둬야 되는 거. 귀족회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함회의, 신라는 화백회의, 그 다음에 수상은 대대로, 상자평, 상대등. 등급은
고구려는 10등급. 그러니까 관리들을 10여 등급으로 나눠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16등급, 신라는 17등급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고구려의 중앙행정은 5개, 지방행정도 5개, 백제의 중앙행정은 5개, 지방행정은 5방, 신라의 중앙행정은 6부 5주, 6개, 지방은 5개.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된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지방장관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고구려 지방장관 같은 경우는 방영, 아닌데 욕살 방영 군주인데, 여기가 고구려, 이게 백제, 그 다음에 신라는 군주.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표를 정리해서 보시면요, 훨씬 더 쉽게 암기가 되니까 알아두시고요. 삼국 통치체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봤는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다음 왕들의 공통된 업적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소스림왕, 고이왕, 버풍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스림왕, 고이왕, 버풍왕. 소스림왕, 고이왕, 버풍왕의 공통점 업적은 율령반포예요. 법을 같이 만들었다는 거. 다 2번이에요. 중앙집권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고구려는 태조왕. 그 다음에 백제는 고이왕. 신라는 내무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사람, 한강유역 차지한 고구려는 장수왕, 백제는 근초고왕이 전성기니까 일단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신라는 진흥왕. 그 다음 왕위 형제 상속 같은 경우 고구려는 고국 천왕, 백제는 근초고왕. 그 다음 신라는 눌지왕인데 우리가 아까 정리할 때 쓰지 않았어요.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